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들을 보러 왔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시간 동안 아들의 돈 전부를 애인과의 호화로운 여행에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1시간 뒤 며느리는 제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온기가 남은 쿠키 상자를 들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들어가 아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늘 그랬듯 잔소리처럼 사람 먹는 건 좀 먹었니? 하고 물어볼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기계의 의지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낯선 튜브들과 화면에 표시되는 규칙적인 기계 호흡을 보자 제 안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마치 발밑의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어른스럽고 침착하고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고. 제가 공황에 빠지는 건 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아들에겐 온전한 정신의 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가장 큰 충격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들 침대 곁에 며느리 나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눈물도 하다못해 협탁 위에 구겨진 손수건 한 장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휴대폰에서는 몰디브에서 찍은 그녀의 새로운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 넓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웃으며 어떤 젊은 남자와 껴안고 있었고 돈이 물이라도 되는 양 아낌없이 샴페인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했습니다. 망설임도 감상도 없이 그녀가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계좌를 하나씩 동결시켰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 사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읽습니다. 우리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니까요. 모든 가정에는 각자의 아픔과 힘,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절대로요. 하지만 물론 이 일은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시큼하게 풍기는 이 하얀 병실에 오기 3개월 전, 솔직히 저는 경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수화기에 대고 미소를 지었죠. 나리는 꿀을 바른 듯 부드럽게 말할 줄 알았으니까요. 어머님 준서 씨가 너무 지쳤어요. 잠시 숨 돌릴 수 있게 작은 휴가를 선물해주고 싶어요. 마침 괜찮은 리트리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서 슬쩍 혹시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제 개인정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야 했습니다. 무슨 리트리트인지, 어디서 하는지, 무슨 돈으로 가는지, 왜 아이들 없이 가는지, 왜 하필 준서 씨 일이 코앞에 닥친 지금인지. 하지만 저는 바보 같은 늙은이처럼 믿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변명을 찾으려 하니까요. 그리고 저와 손주들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밀려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준서 씨, 어머님은 피곤하시니까 저녁 식사로 힘들게 하지 말자.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걸 보니 걱정이 많으신가 봐. 당분간은 아이들과 만나는 걸 줄이는 게 좋겠어. 그렇게 됐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끈적한 말들로 저는 익숙했던 주말에서 밀려났습니다. 서연이와 도윤이를 보는 횟수는 점점 줄었습니다. 나리 숙모에게는 항상 더 좋은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분명 피곤해하실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는 동안 저는 이것이 불행의 냄새를 풍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제 통장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1년, 2년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모은 제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서의 미래를 위해
갑작스러운 치료비나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돈이 필요해질 단 하루를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다만 돈이 필요했던 건 나리가 아니라 아직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니터의 삐 소리와 천장 아래 보이지 않는 기계들의 속삭임만이 들렸습니다. 간호사는 아들이 사무실에서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심장마비였죠.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여기는 시차 때문에요. 라는 음성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낯선 사람의 미소를 볼 때처럼 오싹했습니다. 시차라니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올바르게 어머니로서 분노할 때 손은 아주 정확해지니까요. 접근 권한을 해제하고 카드를 정지시키고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모든 것을 순서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랜 친구인 김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사설 탐정으로 일하며 쓸데없는 말 없이 어디서 무엇을 알아내야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아들의 머리맡 의자에 앉아 모니터에 호흡 횟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낡고 큰 시계에 초침을 세듯이 미치지 않기 위해 정확하게 셌습니다. 47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돈줄을 막으면 물고기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카드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전부 거절돼요. 나리의 목소리는 활시위처럼 팽팽했고 달콤함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느다란 금속성 음색만 섞여 있었죠. 어머, 저런, 불편하게 됐네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했죠? 수화기 속에는 밤의 텅 빈 복도처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불안감을 떨치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트리트요? 제가 준서 씨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시잖아요. 리트리트라. 제가 되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죠? 제 친구들 모임에 추천해 주려고요. 또다시 침묵. 더 길어졌습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곳이라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놀라게 해봐요. 저도 세상 물정은 아는 사람이니까. 저는 말하며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신감 있고 일상적이어서 마치 남의 인생이 여기에 달려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제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확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5 시즌스 리조트, 몰디브, 3일 전 체크인, 조식 먹으러 혼자 내려오지 않음. 하얀 린넨 셔츠를 입은 남자, 준서 씨 아님. 제 아들은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건 어제 이모님이 제게 해준 말이었죠. 그래서 무슨 리트리트라고요? 저는 부드럽게 반복했습니다. 주소 좀 알려줘요. 헷갈릴까 봐서요. 저편의 침묵은 빵에 발라먹을 수 있을 만큼 짙어졌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계좌가? 병원에 와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들 곁에 아내가 없는 걸 보고 아들의 자산을 지키기로 했단다.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상냥한 톤으로 하지만 설탕기는 빼고 대답했습니다. 치료비는 비싼 일이잖니. 샴페인을 바다에 쏟아붓는 건 필수적인 일은 아니고 어머님은 그럴 권리 없으세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나리야. 권리가 있지. 공동 계좌고 위임장도 있어. 공동 소유주로서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네 리트리트 비용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단다.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짧고 환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이전 거짓말을 덮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선택할지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리는 바보가 아니었고 덫에 걸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다음 말의 전화는 그냥 끊어졌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무릎에 내려놓고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밤새 생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는 않다는 뜻이겠죠. 그의 단순하고 매끈한 결혼 반지가 병실의 거친 조명을 반사했습니다. 결혼 10년, 그가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침대 곁에 있어주지 않은 여자와 함께한 10년의 삶. 휴대폰이 윙윙거렸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지만 저는 앞으로 긴 밤이 될 것이고 따뜻한 모래와 시차를 선택한 사람들과는 달리 제가 남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 화면이 다시 한번 더 이상 제게 다정하게 들리지 않는 이름으로 빛났고 병실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올려다보고 그의 손을 더 꽉 쥐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문 앞에서 들리는 덧신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심장 전문의 김성진 과장님이 들어오며 제 희망을 깨뜨릴까봐 두려운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수치는 안정적이고요. 잠깐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그 말에 긴장이 탁 풀려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침대로 다가가자 준서는 이미 눈도 깜빡이지 않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제게로 돌렸습니다. 입술은 마르고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아들. 아무데도 안 갔어. 저는 말하며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겹쳤습니다. 따뜻하고 살아있는 손. 그제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을 둘러보았고 꽃다발이 있어야 할 곳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이 있어야 할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꾸밈없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리는 어디 있어요? 여행 갔어. 저는 4월의 얼음 위를 걷듯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고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억이 조각들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러다 가슴의 통증이 어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아침. 네가 쓰러진 건 목요일 오후였고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녹색 선들 사이에서 이유와 변명을 찾으려는 듯 기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왔을 거예요. 그녀는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제 휴대폰 화면이 더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는 이름으로 빛났습니다. 최나리. 준서는 첫 재판에 임하는 판사처럼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아요. 저는 스피커폰을 켜고 그가 말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침묵까지 들을 수 있도록 휴대폰을 협탁 가장자리에 가까이 두었습니다. 어머님, 천만다행이에요. 전화를 받으셨네요. 준서 씨는 어때요? 세상에, 여긴 통신도 안 되는 끔찍한 곳이에요. 조용히 해.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서가 듣고 있어. 그러자 나리의 목소리는 곧바로 울먹이는 듯한 높은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방금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사고?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준서 씨는 심장마비였어. 저편에서는 잠시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다가 끊어진 실에서 구슬이 쏟아지듯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너무 걱정돼서. 이 리트리트, 시골이라. 강원도에서 떠났는데 여긴 정말 끔찍해요. 그 끔찍한 곳 이름이 뭔데? 준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요가 리트리트 한다고 했잖아. 그녀는 비행기 표 환승에 대해 빙빙 돌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알아볼게요.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무너질 때 다시 일어서도록 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거울을 가까이 밀어주면 됩니다. 이상하네. 제가 말했습니다. 20분 전에는 해변에서 올린 스토리가 있던데 거기선 인터넷이 쌩쌩하던데. 저는 준서가 제 손가락을 살짝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동이의 표시. 그 안에는 피로와 결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리,
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함 없이 충분한 서류를 가진 변호사처럼 말했습니다. 그만해. 어떻게든 와. 나머지는 와서 얘기하자. 그녀는 숨이 막힐 듯 약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오늘, 바로 지금 표를 구하겠다고. 하지만 대화가 끝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 끊긴 건지 전화는 끊어졌고 병실에는 다시 기계들의 규칙적인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깜박임이 신경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요. 걔 몰디브에 있어, 준서야. 3일 됐어, 혼자가 아니야.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어른이 된 내 아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여전히 생사를 베는 듯 아팠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계 수치가 순간적으로 치솟았고 저는 호출 버튼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가 손을 움직였습니다. 괜찮아요. 놀랍지 않아요. 실망은 했죠. 하지만 놀랍지는 않아요. 알고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이미 답이 있었지만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하며 거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6주 전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기 전까지는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윤태호, 트레이너, 8개월간의 불륜, 잠 훈련을 위한 호텔, 새드레스, 비밀 채팅방. 저는 조용히 서류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서연이와 도윤이를 위해서 깨끗하게 처리하고 싶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들이 우리 사이에 방패처럼 서 있도록. 내가 접근 권한을 막았어. 나리가 어제 하루에만 1200만 원을 쓰려고 했더라. 실패했지만 엄마가 거기 섬에서 막아버린 거군요.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인생에 얻어맞았지만 유머 감각은 잃지 않은 소년처럼. 엄마는 기적이에요. 오래되고 좋은 기적. 그는 천장을 보며 침묵했습니다.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이미 경로가 보이는 지도를 보듯이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요. 강지연 변호사, 기억나요? 제가 말했던 내 의심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지 미리 다 얘기해뒀어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전해주세요. 심장마비, 배우자 부재, 내 계좌에서의 지출, 통화 녹음 가능, 서류 준비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모님이랑 아이들은 이모님 댁에 주말 동안 가 있어요. 동물원에 갔다고 괜찮아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다행이구나.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안도감보다는 작은 아이들에게 평범한 토요일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세상의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협탁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메시지, 부재중 전화, 다른 삶, 따뜻한 모래와 시차 속에서 온 긴급한 연락. 하지만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따뜻한 죽을 빨리 가져올 수 있을까? 화학 약품 없는 괜찮은 사과는 어디서 구하지? 8살 서연이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어른들의 규칙에 따라 조심스럽게 재편되도록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준서가 제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엄마, 걔가 엄마를 밀어내게 둬서 미안해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나갈 거라고. 사과하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누구나 멈춰야 할 날이 오기 전까지는 최선을 믿는 법이란다. 그는 그 문장에 서명이라도 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의 베개를 익숙한 손길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아들들이 다시 소년이 되는 그 손길.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걔가 또 전화하면 스피커폰으로 받아요. 속삭임이나 장식 없이 직접 말하게 해요. 지금이어야 할 자리에 나중에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듣고 싶어요. 저는 입꼬리로 미소 지었습니다. 악의 없이 선하게.
진실은 찜질처럼 항상 유쾌하지는 않지만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요. 저는 약 냄새와 갓 닦은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 복도로 나가 강지연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문득 제 목소리가 결정을 내리고 물러서지 않을 사람처럼 차분하고 단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 변호사님, 저 준서 엄마입니다. 시작해야겠습니다. 정오가 되자 병실은 나름의 소리들로 살아났습니다. 간호사의 짧은 발걸음 소리, 링거의 규칙적인 소리, 드물게 들리는 기구 소리. 하지만 휴대폰은 얄밉게도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메시지, 음성 메시지. 저는 소리를 끄고 약 먹을 시간에만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사람을 이 세상에 붙잡아두는 것 외에 모든 것은 미룰 수 있으니까요. 민정이가 제 이메일로 영수증과 부두에서 찍은 사진이 담긴 폴더 전체를 보내왔습니다. 그 린넨 셔츠와 책 넓은 모자. 저는 더 이상 떨지 않고 이것을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처럼 건조하게 항목별로 몰디브에서 3일, 남자, 윤태호, 준서의 카드로 결제, 주말이 아닌 기간으로 예약. 저는 아들에게 이불을 더 따뜻하게 덮어주고 이모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예비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창고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당분간 왜요? 언제요? 엄마? 없이 그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이모님은 그저 알았어 라고 했고 그 말 한마디로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받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그 이름으로 빛났을 때 저는 준서를 쳐다볼 틈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피커폰. 저는 켰습니다. 어머님, 나리는 평정을 가장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기서 다 막아버리셨네요. 결제가 하나도 안 돼요. 호텔에서는 연장 비용을 요구하고 비행기표 바꿀 돈도 없어요. 태호 씨 카드도 막혔어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발이 묶였다는 거군요. 제가 차분하게 확인했습니다. 네, 빠르고 거의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배신을 인정하는 것보다 공경에 처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더 쉬운 것처럼. 남편에게 돌아가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준서 씨, 내 말 들려요? 들려. 제 아들이 너무나 차분하게 말해서 저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해봐, 나리. 돌아오는 비행기 표가 며칠자였지? 내일이요. 즉각적이고 너무나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출력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약 확인서에는 다음 주 목요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 5일이나 남았네. 저편의 침묵이 껌처럼 늘어졌습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그녀가 쥐어짰습니다. 준서 씨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일찍 돌아가려던 거였어요. 서프라이즈는 성공했네. 준서가 거칠게 웃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요가 리트리트랑 바다 보이는 스토리 부분은 날이 그만해.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을 사랑해요. 돌아가서 다 바로잡을게요. 길만 열어주세요. 내 길은 내가 스스로 열어. 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사건을 조목조목 정리하는 변호사처럼 말했습니다. 집에는 알아서 돌아와. 돌아오면 더 이상 접근 권한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짐은 쌓여 있을 거고 아이들은 법원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만 볼 수 있어. 당신은 그럴 권리 없어. 내 집이고 내 아이들이야.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야. 제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어머니는 바다로 날아가지 않아. 그녀는 무겁고 환한 숨을 내쉬더니 애원하는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거잖아요. 여보, 내가 곁에 있잖아. 내가 필요하잖아. 내겐 안정이 필요해.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여기엔 진실이 충분해. 내 스토리, 영수증, 호텔, 내 트레이너.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럼 내 변호사에게 설명해.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화는 녹음되고 있어. 그리고 합의 없이 서연이나 도윤이에게 접근하면 아동보호기관에 개입을 요청할 거야. 저는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흐느낌이 아니라 변명이 바닥난 바로 그 지점의 소리. 준서 씨, 당신은 병원에 있잖아. 제정신이 아니야. 약, 기운해.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몇 달보다 지금이 더 제정신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라는 단어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그가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만해요. 그리고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기계 호흡 소리와 벽 너머 어딘가에서 작은 사무용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더 이상 아침에 그 무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기댄 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그가 눈을 뜨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기, 섬에서 개 돈줄을 막아줘서 고마워요. 그게 옳았어요. 사람이 곁에 있을 때가 옳은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모든 건 다른 세상 이야기지. 저는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에서 강지연 변호사를 찾아 등기소에 구술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저 준서 엄마입니다. 아들이 서류 절차 시작을 요청합니다. 네, 혼전 계약서, 위급 상황 시 배우자 부재, 영수증 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아이들은 이모님 댁에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있고요. 와주실 수 있나요? 저편의 대답은 짧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말 없이 가겠습니다. 서류 챙겨서요. 제가 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서명하거나 대화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뒤져 사과 하나를 꺼내 작은 칼로 껍질을 깎았습니다. 평생 깎아온 방식대로 껍질이 길고 고르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남의 비열함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작은 조각을 베어 물고 입꼬리로 웃었습니다. 이모님한테 그 큰 상자들 좀 더 달라고 하고 자물쇠 기술자도 불러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코니 바구니에 있는 따뜻한 담요들 4개로 가져다 줄게. 서연이가 그거 좋아하잖아. 우리가 말을 마친 것을 알아차린 듯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화면이 새로운 번호와 알 수 없음이라는 짧은 문구로 빛났습니다. 저는 준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눈을 떴고 그 안에는 의심이 아닌 주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받아봐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었고 수화기에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영 씨, 여기는 그녀는 기관 이름을 댔습니다. 대개 가정과 관련하여 이례적인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저는 아들을 올려다보았고 이 전화 뒤에는 전혀 다른 실타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락스 냄새와 따뜻한 플라스틱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부드러운 슬리퍼를 신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댔습니다. 저편의 목소리가 엄격하고 사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자신을 아동보호기관 소속이라고 소개하고 시간을 끌지 않고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위중한 상태이고 아이들은 사실상 권한 없는 노인에게 맡겨져 있어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와 도윤이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돌보고 있으며 어떤 근거로 돌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들으며 허공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파도를 일으키는 것보다 바위 사이로
배를 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모님 댁에 있고 가족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아버지는 의식이 있고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긴급 조치 서류는 이미 준비 중입니다. 우리는 소통에 열려 있지만 당분간 모든 질문은 저희 변호사를 통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저편의 여성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강지연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적고 갑작스러운 일 없이 연락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이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을 잠그되 낯선 사람은 들이지 말고 만약 찾아오면 차와 쿠키를 내어주며 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라고 하고 소리 지르지 말고 침착하게. 아이들은 네 곁에 두라고. 이모님은 그녀 특유의 단단한 알았어로 짧게 대답했고 그 말에 제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준서는 이미 베개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저는 불필요하게 마음을 흔들지 않기 위해 세부사항 없이 몇 마디로 요약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문이 스르르 옆으로 열리며 강지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단정하며 깔끔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제가 이 직업의 사람들에게서 좋아하는 종류였습니다. 달콤하지 않고 항로를 아는 쇠빙선처럼 자신감 있는 미소. 그녀는 인사를 하고 준서를 의사처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청진기 대신 눈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시고 요점만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합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았고 저는 제가 모은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래 내역, 스크린샷, 민정이의 답변, 최근 통화 녹음. 강 변호사는 재단사처럼 빠르게 모든 것을 증거, 연락처, 절차, 아동보호기관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저는 간단한 계획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고, 내일 무엇을 하며, 월요일 아침에 무엇을 할지. 혼전계약서에 불륜 조항이 있었죠. 그녀가 준서에게 상기시켰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에 있어 그녀의 이익 보호가 급격히 좁아지고 반대로 당신의 이익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가압류 조치를 신청할 겁니다. 공동자산 처분 금지, 아동보호기관 감독하에 임시 면접 교섭, 재산 목록 작성 및 통지와 함께 자물쇠 교체. 그러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제게로 돌렸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어제 다운로드하신 거래 내역을 보면 지난 6개월간 나리 씨 개인 계좌로 소액 이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합치면 거의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자동 경보 시스템이 작동할 수준은 아니지만 법원에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자금 빼돌리기 수법이죠. 저는 제 혹시 모를 경우를 위해 모아둔 돈을 생각했고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둔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찻숟가락으로 오랫동안 천천히 베이는 듯한 조용하고 끈적한 교활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했습니다. 메시지 내역이 최근 것이고 장기 임대 후 매입을 논의했습니다. 평화로운 합의 이혼을 전제로 예산을 논의했고요. 즉, 이 계획은 순간적인 어리석음이 아니라 의도적인 탈출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준서는 눈을 살짝 감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죠. 휴대폰이 다시 윙윙거렸고 저는 무심코 손을 뻗었지만 강 변호사가 손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리 주세요. 저는 이해 없이 건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짧게 웃었습니다. 마침 딱 좋네요. 초록색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나리 씨, 저는 이준서 씨의 변호사 강지연입니다. 이렇게 빨리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셀로판지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정중함이 이어졌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남편의 상태를 알아야겠고, 또 제가 급히 돌아갈 방법을 논의해야 해서요. 카드가 안 돼서요. 호텔이. 남편분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본인의 동의하에 의료진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귀국에 관해서는 그건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제 쪽에서는 월요일 아침에 이혼 소송과 가압류 조치 신청서를 제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자산 접근은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임시 면접 교섭은 아동보호기관의 참여하에만 가능합니다. 열쇠와 자물쇠는 오늘 교체됩니다. 재산 목록은 증인 입회하에 작성됩니다. 당신들은 그럴 권리 없어요. 나리가 격분했습니다. 심지어 스피커를 통해서도 그녀가 예전의 달콤함을 찾으려 애쓰지만 어째서인지 녹아내리지 않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 집이고 내 아이들이라고요. 나를 빼앗을 수 없어요. 아무도 아무것도 빼앗지 않습니다. 강 변호사가 너무나 차분하게 말을 끊어서 저는 문득 처음부터 정확히 혈관을 찾은 의사에게 느끼는 것과 같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당신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이 다른 남자와 비싼 휴양지에 있었고 그의 자금을 탕진했으며 개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는 거래 내역, 예약 확인서, 숙박 증명, 게시물, 그리고 지금 이 대화의 녹음 기록이 있습니다. 덧붙여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가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려는 시도는 기록되었으며 아이들의 아버지에 대한 압박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법적 입장이 이해되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름다움이 아니라 말이 바닥난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러다 나리가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가서 다 바로잡을게요. 저는 가족을 사랑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제발 아이들을 저에게서 등 돌리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말로 등 돌리지 않아요.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등 돌리죠. 특히 아빠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요. 돌아오시면 서연이와 도윤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면접 교섭 순서를 정할 겁니다. 나머지는 법정에서 하죠. 이게 다 당신네 어머니 때문이에요. 나리가 갑자기 뱉어냈습니다. 마치 던질 돌멩이 하나라도 찾은 것처럼. 그 여자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니까. 그건 당신의 결정들 때문이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고 준서는 제가 말을 잇지 못하도록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강 변호사가 선을 그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최나리 씨. 그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뒤 우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하죠. 저는 아동보호기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가압류를 위한 당직 판사 일정을 받아오겠습니다. 당신은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물쇠 기술자를 부르세요. 이모님에게 전화하시고요. 제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 아이들은 옮기지 마세요. 당신은 준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쉬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만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합니다. 준서가 입꼬리로 웃었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네요. 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말이 적고 서류의 힘이 더 클 겁니다. 우리는 강 변호사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와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처음으로 제 맥박 소리를 들었습니다. 북소리가 아니라 그저 고른 신락 같은 소리. 휴대폰이 다시 깜박였습니다. 민정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녁까지 집에 있어. 사진 보낼게. 그 남자 메시지에서 흥미로운 점들이 나왔어. 저는 알았어라고 답장하고 이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간단하고 도끼 없이 설명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바꾸고
인생을 상자에 담기 위해 가방에 손을 뻗었을 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간호사가 쪽지를 들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찾으시는데요. 가족 문제라고 합니다. 서류를 가지고요. 저는 일어나 숨을 들이쉬고 준서를 보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서류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을지, 아동보호기관인지, 경비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지막 변론일지 모른 채,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흥미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안내 데스크에서는 2명의 여성이 서류 폴더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아동보호기관 소속이라고 소개하며 압박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소리부터 지르는 것만큼 최악은 없으니까요. 그들은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누가 돌보고 있는지, 제가 그들의 생활에 어떤 근거로 개입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따지지 않고 서연이와 도윤이가 이모님 댁에 있고 아버지는 의식이 있으며 변호사가 선임되어 긴급조치 서류가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지연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주고 모든 질문은 그녀를 통해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번호를 적고 감사 인사를 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방문은 계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드레싱 시간 전에 아들에게 파도는 잠잠해졌고 이제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자물쇠 기술자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와서 말없이 신속하게 작업하여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새 열쇠가 든 봉투를 건넸고 저는 번호를 적고 혹시 몰라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웃을 증인으로 불러 우리가 아무것도 빼내지 않고 정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이모님이 길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20분 후에 도착해 애들은 피곤해하지만 즐거워했어. 코끼리도 보고 사자 인형도 봤는데 그래도 행복해하네. 그 말에 저는 문득 그들이 오기 전부터 그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집이 더 따뜻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주전자를 올리고 오븐에서 닭볶음탕을 꺼냈습니다. 단순하고 집밥 같은 안전한 냄새가 나는 음식. 문이 활짝 열리고 현관에 서연이와 도윤이가 나타났을 때 바람과 웃음소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도윤이는 동물원의 트랙터 얘기를 바로 꺼냈고 서연이는 까만 와플을 먹어 입가가 까매진 채 얼어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그들 뒤에 피곤하지만 행복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평범함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따뜻한 손바닥, 웃긴 이야기, 발목까지 늘어난 우스꽝스러운 양말 같은 작은 것들로 지탱되는 평범함. 할머니, 왜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요리해요? 도윤이가 너무나 단순하게 물어서 저는 미리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너무 일찍 찾아온 삶과 이해가 담긴 8살의 어른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강 변호사와 준서와 함께 결정한 대로 그들의 나이에 맞게 짧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일이 있어서 늦으신데 아빠는 병원에 계시고 하지만 모든 건 괜찮아. 우리가 곁에 있고 함께 있으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머지는 모두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조금 더 있다가 말해줄게. 우리는 마치 평범한 날인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움직임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주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스스로 접시를 부엌으로 날랐습니다. 도윤이는 손 씻는 것에 대해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모님은 제 손이 보통보다 짧아지는 곳에서 말없이 저를 도왔습니다. 저는 눈으로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말로는 때때로 소중히 여기고 싶은 것을 흩뜨리기만 하니까요. 만화 영화가 끝난 후 저는 도윤이를 재웠습니다. 이모님은
서연이에게 소녀와 개에 대한 책을 2챕터 읽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불을 끄고 복도에서 잠시 앉아 옆방에서 아이들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부엌으로 나와 이미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이모님은 서론 없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서 씨가 아침에 전화했어요. 이혼한대요. 잘 버티고 있지만 애들은 지켜줘야 해요. 어떻게 말하죠? 돕기 없이.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조각조각. 엄마에 대해 따로, 아빠 건강에 대해 따로. 애들은 똑똑하니까. 그리고 강 변호사님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낯선 사람은 절대 접근 못하게 해야 해.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강 변호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아침 법원에서 임시조치 결정문 받아올 겁니다. 아동 국외 반출 금지, 아동보호기관 감독하 면접 교섭, 재산 목록 작성. 어디 가지 마세요. 문 잠그고 계세요. 나리 씨가 나타나면 증인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하고 상자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아침에 이모님과 함께 창고에서 꺼낸 바로 그 큰 상자들. 한 상자에는 찾은 화장품 파우치들을, 다른 상자에는 옷걸이에 걸린 옷들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상자는 서류와 잡동사니를 위해 비워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진 찍고 마커로 표시했습니다. 내일 재산 목록 작성 시 이건 없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정성스럽게 접힌 물건 하나하나가 말보다 더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물건은 시간이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조금 뒤 집이 조용해지고 계단에서 누군가 자전거를 만지는 소리가 들릴 때쯤 강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사무적이며 감정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가파른 계단의 난간처럼 단단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는 통보했습니다. 나리 씨의 신고는 기록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제 손에 아이들에 대한 모든 행위를 사전 동의 없이 금지하는 임시명령과 재산 가압류 결정문이 있을 겁니다. 그녀가 오면 다투지 마시고 법원 결정이 곧 나올 것이며 아이들과의 만남은 감독하에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중하게 전하 아동보호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기다려달라고 하세요. 그녀는 올 거예요. 이모님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이미 공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어요. 와서 권리를 주장할 거예요. 주장하게 둬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벽은 새로 칠해서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잠시 더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위쪽 자물쇠를 잠그고 창문을 확인하고 내일 강 변호사가 서류 폴더를 들고 앉을 소파 위에 담요를 바로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래 문 바로 앞에서 유리의 창틀이 흔들릴 정도로 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초인종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습니다. 그러다 주먹으로 끈질기고 거칠게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의 압박으로 두드렸습니다. 저는 이모님과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이미 소파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계단이 조용히 삐걱거렸습니다. 서연이가 발끝으로 서서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보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애들 위로 데려가요. 지금 쟤들 엄마가 한바탕 소란을 피울 텐데 그게 애들 평생의 그림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모님은 이해 없이 도윤이를 안고 서연이의 손을 잡고 거의 뛰다시피 위층으로 향하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힘내요. 저는 목소리가 안정되도록 10까지 세고 안전고리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흐트러지고 창백한 모습의 나리가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공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싼 블라우스는 구겨져 있었고 여행 가방이 그녀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인사도 없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내 아이들 어디 있어요? 였습니다. 준서가 어떠냐가 아니라
마치 물건 가방인 것처럼 바로 아이들부터 찾았습니다.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겼지만 저는 여전히 등 뒤에 집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위층에 안전하게 있어. 그리고 지금은 조용히 소란 피우지 말고 얘기하자. 여긴 내 집이에요. 그녀가 어깨로 여행 가방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들어갈 권리가 있어요. 이젠 아니야. 제가 똑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물쇠는 교체됐어. 재산 목록은 내일 작성될 거고 물건을 가져가고 싶으면 변호사와 증인 입회하에만 가능해. 그녀가 한 걸음 더 내디뎠고 저는 위협이 아니라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설정하며 손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리는 멈춰서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녀 눈빛 속에 익숙한 달콤함이 녹아내리며 벌거벗은 금속만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러 이러는 거지? 그녀가 씩씩거렸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나한테서 등 돌리게 하는 거야? 당신은 항상 나를 미워했어. 나는 내 아들과 손주들을 지키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사랑과 미움의 문제가 아니라 예의와 시간의 문제야.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아내는 섬으로 날아가지 않아. 나리는 중환자실이라는 말에 걸려 넘어진 듯 했습니다. 저녁 들어 처음으로 죄지은 학생처럼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위층 계단에 토끼 잠옷을 입은 가늘고 진지한 모습의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모님이 막지 못했고 이런 순간에는 막기도 어렵습니다. 엄마, 그녀가 조용히 하지만 복도에서 더 잘 들리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있대. 왜 엄마는 없었어? 나리는 순간 힘이 빠졌습니다. 목소리가 곧바로 부드럽고 끈적하게 변했습니다. 아가, 엄마가 오고 있었어. 엄마가 발이 묶여서 엄마는 바다 사진 올렸잖아. 서연이가 그저 아이처럼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계셨지만 엄마는 없었잖아. 우리와 이모님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법원이나 변호사 없이 아이가 어른들이 쉼표를 찍기 지친 곳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나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찾으려는 듯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엌 입구에 서류 폴더와 태블릿을 든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의 강지연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너무나 정중하게 말해서 분노마저도 있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최나리 씨, 저는 이준서 씨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제 손에는 당직 판사의 전자결정문, 소송 심리 전까지의 임시조치, 아동국의 반출 금지 및 그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면접 교섭은 아동보호기관의 감독하에만 가능하며 주거지 접근은 협의 및 증인 입회하에 가능합니다. 원본은 아침에 받아올 겁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그녀는 화면을 돌렸고 저는 도장, 시간, 번호, 모든 것이 규칙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모님은 조용히 서연이를 다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토끼라는 단어를 들은 도윤이는 방에서 삑 소리를 냈지만 이모님이 문을 닫자 조용해졌습니다. 나리는 읽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서류를 믿지 않을 때의 표정. 너무 오랫동안 서류가 항상 자기 편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을 권리는 없어요. 아무도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엄격히 법에 따라 당신을 제한하는 것뿐입니다. 아이들을 어른들의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당신은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가족에 대해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이는 기록되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과 휴양지에 있었고 남편의 자금을 탕진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조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법정에서 하십시오. 아이들을 보고 싶다면 담당자 입회하의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
어머님, 나리가 갑자기 제게로 몸을 돌렸고 목소리에 진정한 부탁이 스쳤습니다. 어머님이라도 제가 아이들을 안아볼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전할 때, 그리고 문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출 때. 오늘은 안 돼. 이미 잠자리에 들었어. 그녀는 무언가를 던지거나 문을 쾅 닫고 싶어 하는 듯 몸을 움찔했지만 복도는 좁고 답답했으며 어떤 멋진 장면도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봉투, 통지서, 수령증, 아동보호기관 연락처를 내밀었습니다. 나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출구 쪽으로 돌렸지만 첫 계단에서 그래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준서 씨는 내 말을 들어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를 홀렸지만 그는 이해할 거예요. 이건 다 약 때문이야. 이건 다 행동 때문이에요.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면접 교섭 일정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합의 없이 학교에 접근하지 마세요. 그것도 조치의 일부입니다. 나리는 침을 삼키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구두굽 소리가 울리고 무거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한때 중요해 보였던 못이 집에서 뽑혀나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강 변호사가 집중해서 서류를 다시 정리하는 동안 이모님이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쉬는 동안 제가 문을 바라보는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릴 것을 기다려서가 아니라 마침내 조용해지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판사에게 점심에는 원본과 아동보호기관 담당자와 함께 오겠습니다. 문 잠그고 계세요. 제 전화 없이는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 만약 인간적으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인간적인 것은 서류를 통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모두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더 편안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고 부엌으로 돌아와 새로 차를 우렸습니다. 그때서야 서연이가 맨발로 담요를 두른 채 내려와 문 앞에 서서 저를 진지하고 어른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또 올 거예요? 올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규칙이 생길 거야. 아무도 아프지 않도록.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까이 다가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하루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생각이 쥐처럼 뛰어다니는 것을 멈출 만큼은. 이모님은 찻잔을 치우고 창문을 닫았고 우리는 각자의 걱정과 계획을 안고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기 전에 그래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부재중 전화 2통과 민정이의 SMS. 아침에 들를게. 새로운 정보가 있어. 미루지 마. 저는 다시 읽고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아마도 지금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초 뒤 다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장 시끄러운 전화는 보통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고 생각될 때 온다는 것.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같은 모르는 번호,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전화 주세요. 병원. 저는 즉시 다시 걸었습니다. 번호는 병원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연극적인 기색 없이 근무 중인 사람들처럼 차분하고 압박 없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신병동, 의사 한소영, 당신의 며느리 나리 씨에 관한 일입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저는 늦었다나 예상치 못했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말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입니다. 자살 시도 후 입원했습니다. 당신을 특별히 찾고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또 다른 연극
새로운 조종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든 아이들과 이미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이모님을 보았습니다. 같이 갈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좋든 싫든 가야 한다는 것을, 다만 모든 것을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저는 강지연 변호사에게 전화해 감정 없이 짧은 문장들로 마치 접수처에서처럼 사실만 말했습니다. 정신병동에서의 전화. 나리가 나를 찾는다. 가족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한다. 강 변호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계획에 이미 예상치 못한 기동이라는 항목이 있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세요. 아무것도 약속하지 마세요. 모든 말을 녹음하세요. 휴대폰은 녹음 모드로. 구체적인 위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저와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저는 동시에 아동보호기관의 아이들이 이모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 마세요. 이모님과 함께 병동까지 가시되 그녀에게는 당신만 들어가세요. 우리는 이웃에게 배달을 대비해 열쇠를 맡기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도시는 이미 식어 있었고 가로등은 현관들을 수족관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다고. 바로 어제 그녀는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내 아이들 어디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나를 병원으로 부르며 위험을 속삭이다니. 응급실에서는 당직자가 우리를 맞이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리가 이전에 입원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냄새와 깨끗한 리넨, 냄새가 나는 복도를 따라 사람들이 몸의 호흡이 아니라 정신의 호흡을 위해 싸우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나리는 창백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눈꺼풀은 부어 있었고 협탁에는 물 한 잔, 구석에는 푸른 줄무늬가 있는 낯선 시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탕기가 없었습니다. 연기할 수 없는 피로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이건 이제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테오, 그는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이에요. 돈줄이 막히자 그는 변했고 돈을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연줄이 있다고, 불행한 사고는 기술이라고. 그 말에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불행한이라는 단어가 기술이라는 단어 옆에 있는 것은 마치 빵 옆에 칼이 있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어떤 다른 방법? 제가 그녀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저축, 우리 혼전계약서, 보험에 대해 전부 알아냈어요. 나리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더 조용히. 알아냈어요. 제가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서류, 편지, 당신의 영수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줬어요. 그녀는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용해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부터 자연사처럼 집에서 넘어져서 흔적 없이.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준서 씨, 아이들에게 상처 없는 자동차 사고. 그리고 저는 그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사, 사례, 이름들을 제게 가져왔으니까요. 어제는 당신 명의로 된 남의 서명이 있는 보험 증서를 보여줬어요. 수혜자는 자신이었고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지만 연민과 강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보험 증서를 봤나요? 손에 들고 있었나요? 네. 그리고 저는 전부 녹음하고 있었어요. 나리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처음으로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가져가서 확인해 보세요. 가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녹음기를 켜기 시작했어요. 12시간 분량의 대화가 있어요. 그의 계획, 그의 연줄, 심지어 당신이 혼자 있을 때의 경로, 아이들이 어디에 가는지, 준서 씨가 서류를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논의까지요.
그녀가 떨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드라마에 지쳤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밤에 그녀는 손목에 얇은 붕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이걸 내 시도처럼 보이게 하려 했어요. 아무도 내 터무니없는 녹음을 믿지 않도록. 하지만 제가 구급차를 부를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서서 그녀의 눈물이 아니라 사건의 순서를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두 여자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누군가 자기 가족의 죽음의 지도를 그렸다는 말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운 어머니. 다른 한 명은 지금 울부짖을 때가 아니라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안주인. 이모님은 복도에서 벽에 기댄 채 앉아 살짝 열린 문틈으로 우리를 시야에 두고 숨 쉬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우습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뭘 원하나요? 제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저를 믿지 말고 녹음을 믿어주시길 바라요. 나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 중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요. 저는 이미 협조하기로 동의했어요. 의사도 알고 있고요. 저는 수사기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무서워요. 여기서 처음으로 변명이 아닌, 교활한 계획이 아닌, 꾸밈 없지만 사람이 마침내 거짓말을 멈추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바로 그 정직한 두려움이 들렸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짧게 말했습니다. 녹음이 있습니다. 12시간 분량, 위조 서명이 있는 보험 증서, 직접적인 위협. 강 변호사는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사본을 받으시고 원본은 의사에게 보관을 맡기세요. 제가 당직 수사관을 부르겠습니다. 나올 때 혼자 나오지 마세요. 차 안에서는 문을 잠그세요. 집으로 바로 가지 마세요. 법원 주차장에서 만나죠. 나리는 제게 낡고 모서리 필름이 깨진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녹음기 폴더를 열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번호, 이름, 날짜, 그리고 당신에 대한 것도요. 그녀는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죄송해요. 그가 이 모든 걸 알게 된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증거물 전달 전 보관 매체 수령증에 의사에게 서명했습니다. USB의 사본을 받고 강 변호사의 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모님과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창밖의 밤이 어떻든 모든 램프가 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사설탐정 김민정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제자리에 있어 병동에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고 그 남자 얼굴 집 근처에서 본 적 있어?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애들한테 인상차게 알려줄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씨, 만약 뒤따라오는 차 불빛이 느껴지면 영웅놀이 하지 마요. 쇼핑몰 주차장으로, 사람들 많은 곳으로 내가 갈게. 병원을 나서는 공기는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났습니다. 이모님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가르쳐준 대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택시까지 걸어갔습니다. 더 오래 걸리더라도 함께. 휴대폰이 깜박였습니다. 강 변호사. 수사관이 알고 있습니다. 측면 입구에서 만날 겁니다. 차량 번호는 2. 저는 그녀가 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혼자 고개를 끄덕이고 차문을 닫으려 손을 뻗었을 때 도로 쪽에서 번호판에 지역 표시가 없는 검은 차가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낯설고 일상적이며 공허한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박선영 씨, 태워다 드릴까요? 저와 이모님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경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쾅 닫고 기사에게 명령했습니다. 갑시다.
택시는 순순히 출발했습니다. 뒤따르던 차는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신호등이 마치 세상이 예전과 같은 것처럼 평온하게 바뀌는 동안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법원 주차장에는 이미 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평상복 차림의 키 작은 남자가 짧게 자신을 당직 수사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모님이 주변을 살피는 동안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폴더를 열고 참지 못하고 첫 번째 파일을 눌렀습니다. 단 1초라도 이것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녁 주차장의 정적 속에서 가구 배달을 논의하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망구부터 자연스럽게 소리 없이 처리하고 그 다음 기다렸다가 아들놈을 처리하자. 자동차, 애들한테 쓸데없는 거 안 가게 하는 게 좋겠어. 저는 손이 떨려서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놀이는 끝났고 사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만 이제 사냥은 우리가 할 것이라는 것을. 그 후 모든 것은 간호사가 능숙하게 시스템을 교체할 때 병원 일이 돌아가듯 불필요한 말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잭에서 녹음이 담긴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사본 압수를 처리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스피커폰으로 서류 패키지가 자신에게 있으며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현관 앞에는 잠복 근무 중인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재킷을 입은 밤샘 근무에 익숙한 사람들의 그 일상적인 평온함을 지닌 키 작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정오쯤 김민정이 전화했습니다. 댁 근처에서 잡았어요. 어슬렁거리면서 카메라 위치를 보고 있었대요. 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 보험 서류랑 박선영 씨 출력물도 나왔어요. 나리 씨가 말한 그대로예요. 제 아내는 승리감이 아니라 오랜 달리기를 마친 후에 짧고 무거운 한숨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 수사기관에서는 고든 자세와 맑은 눈빛을 가진 여성, 장선아 수사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말을 선반에 정리하듯 명료하게 들었습니다. 사건은 사기, 위조, 범죄의 예비 혐의로 진행될 것이며 녹음은 중요한 증거지만 신중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즉시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리는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술을 하고 있고 계획, 이름, 날짜를 확인해주고 있으며 이는 참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날들 동안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서 떨림이 아닌 지친 단호함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주변의 조용함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강 변호사와 저는 그동안 임시 조치를 마무리했고 그 후에는 영구적인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서연이와 도윤이의 거주지를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어머니와의 만남은 일정에 따라 아동보호기관 심리상담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불륜 조항이 있는 혼전 계약서는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분할은 소리 지르거나 당신은 내게 빚졌어라는 말 없이 소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저 서류와 서명뿐. 아이들이 나중에 몇 년간 치료받게 되는 허영의 시장은 없었습니다. 준서는 바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장 전문의 이도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호흡법을 가르쳐주고 약을 설명하고 신경 쓰는 것에 대해 꾸짖고 더 많이 침묵하고 뉴스를 덜 읽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죽을 끓이고 이틀에 한 번씩 창가에 꽃을 갈았습니다. 이모님은 학교와 학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웃긴 그림과 도윤이가 옆반 남자아이와 서연이는 사서 선생님과 친구가 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집은 재봉실처럼 되었습니다. 매일 작은 구멍들을 꿰매어 천이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이 일은 제게 옳고 조용하며 끈기 있는 큰 소리 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나리는 정신병원에 일주일 더 있다가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섣부른 행동은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규칙대로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규칙대로 살았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의 첫 만남에서 나리는 조용하고 거의 투명해 보였습니다.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 아이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서 있었고 손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연이가 어른처럼 감사하게도 그것을 알아채고 스스로 다가가 짧게 안고 물러섰습니다. 도윤이는 제 뒤에 숨었다가 창밖의 이웃에게 손을 흔들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금이 간 곳 위에 스티커처럼 다시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다시 자라나거나 아니면 자라나지 않거나 그리고 아무도 그것에 압력을 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체포 3일 후 장 수사관이 전화해서 제게 차가우면서도 이상하게 안도감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녹음 덕분에 다른 지역의 3건의 추가 사건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했고 그곳에도 노인과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사건이 첫 번째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이 일당에게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말만 적절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녁에 나리에게서 짧고 이모티콘 없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가 관리하던 목록에 다른 가족들도 있었어요. 수사관님이 그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경계에 대한 당신의 말이 당신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했어요. 가능한 만큼 용서해 주세요. 허락되는 만큼 감사드립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오랫동안 화면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올바른 대답은 대답이 아니라 그 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평범한 삶이 있었습니다. 이른 기상, 정해진 시간에 약, 서연이의 숙제, 도윤이의 장난감 자동차, 속삭임과 애매함이 없는 새로운 자물쇠와 새로운 습관들. 저녁에는 준서와 함께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그는 계단을 더 천천히 오르고 더 자주 숨을 쉬었지만 이미 눈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더 일찍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살아있고 아이들이 웃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너는 어떤 사과보다 더 잘 나를 지켜준 거야. 그리고 우리는 옆집 발코니에서 여자가 꽃에 물을 주는 것을, 마당에서 아이들의 공이 아스팔트를 구르는 것을 보며 침묵했습니다. 그 공튀는 소리가 왠지 약보다 더 잘 치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재판은 연극 없이 빠르게 끝났습니다. 강 변호사는 복도에서 사무적인 말로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이제 여운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꿀도 독도 없는 그녀의 이 단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이든 흔적을 남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는 것에 대한 말이었으니까요. 아동보호기관에서 우리는 공동면접 교섭 계획에 서명했습니다. 서연이는 첫 2번의 만남에는 심리상담사가 동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8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현명한 판단이어서 저는 책상 위에서 울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른의 삶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집에서 우는 법을 아는 것이니까요. 나리에 대한 용서는 제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제가 악해서가 아니라 모든 상처에는 치유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은 생겼고 저는 솔직히 그것을 제 안에서 인정했습니다. 마치 약국에서 쓴 약이 결국 도움이 되었지만 마시기는 역겨웠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이것은 2개의 다른 선반이고 저는 아름다운 문구를 위해 그것들을 섞을 생각이 없습니다. 한 달 후 준서는 이미 동네에서 가까운 거리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핸들을 손에 쥔 그 되찾은 감각으로 아이들은 더 이상 전화벨 소리에 놀라지 않았고 야간등 없이 잠을 잤습니다.
이모님은 자신의 일로 돌아갔지만 우리 집에 예비 열쇠한 세트를 남겨두었습니다. 가족의 요새는 벽이 아니라 언제든 들어와,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남았지만 사소한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조금 전에 주전자를 올립니다. 아침이 아니라 약 먹을 시간에 알람을 맞춥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 문을 확인합니다. 더 이상 남의 차가움을 아름다운 말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 물으면 저는 영웅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계좌를 동결시키고 머리를 쓰고 서류 작업을 아는 사람들을 부르고 경계를 설정하고 소리 지르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아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녁, 해가 창턱에 긴 줄무늬로 누울 때 서연이는 가끔 잠옷 차림으로 발코니에 나와 제 무릎에 앉습니다. 따뜻하고 졸린 채로, 그리고 속삭입니다. 할머니, 우리 다 잘 될 거죠? 그러면 저는 맹세나 북소리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함께 뭉치고 제때 문을 닫는 만큼 잘 될 거야. 그러면 그녀는 이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공식이라도 되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입니다. 허세도 승리의 연설도 없이 그저 아이들이 웃고 어른들이 거짓말하지 않으며 아기 문을 두드리더라도 서류와 자물쇠, 그리고 낯선 이의 엄격한 목소리 해산하세요 라는 대답을 듣게 되는 조용한 삶. 그리고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많은 존엄과 고요함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류와 시간이 해결할 일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신다면 구독하고 어디서 우리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때로는 남의 짧은 한 줄이 긴 연설보다 더 많은 힘을 줍니다. 그리고 힘은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도 필요할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나이와 사는 곳을 남겨주세요. 누가 우리를 보시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